오늘 아침 아들의 아내가 내 통장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며느리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지 말고 잠시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런데 그 부탁이란 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것이었다. 은행에선 요즘 노인 명의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된다고 멀쩡한 얼굴로 말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 평생 모아온 집 한 채 그 집을 담보로 걸라니. 하지만 아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듯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뭔가 절박함이 비치긴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한 기묘한 불빛도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손을 움켜쥐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동시에 두려움도 치밀어 올랐다. 만약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 이미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림자에서 답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가슴은 요동쳤다. 며느리가 다시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겠다고, 이 일은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속삭였다. 나는 순간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부부가 어려운데 내가 외면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적어 내려간 숫자들을 보며 지난 세월의 고생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허리 삐끗하며도 일했던 날들, 눈물로 채운 적금 통장. 그 모든 세월의 결실이 바로 이 집 한 채였다. 그걸 잃는다는 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혹시 들은 건 아닐까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다. 나는 숨을 돌렸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이 밀려왔다. 며느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사정,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를 따라 시장에 갔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내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고 그 통화 내용에서 나는 충격적인 단어를 듣게 되었다. 투자금.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단어는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며느리의 전화를 엿들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투자금이라니. 생활비도 빠듯한 집에서 도대체 무슨 돈을 더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그날 저녁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저녁상을 차렸지만 나는 밥 한 숟갈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하며 피곤하다고 투덜댔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눈앞의 식탁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였다. 평온한 듯 보이는 이 집안의 풍경 뒤에 무언가 커다란 균열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투자금이 뭐냐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간적인 침묵 뒤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꼬여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무릎이 풀려버릴 뻔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잘못했다며 이번만 어떻게든 넘기면 수익이 나서 갚을 수 있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집을 담보로 맡기라는 말은 곧 내 노후를 내던지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너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나를 속이려 했지 않느냐고.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아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는 내 등을 치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의 눈을 피한 채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언제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내 노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모르는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이름을 대며 빚을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나는 순간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려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서둘러 며느리를 불렀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은 척하며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뗐다. 그러나 내가 전화를 들은 사실을 말하자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동산 투자의 실패에 빚을 졌고 그 빚쟁이들이 자꾸만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그러나 숨기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아들까지 무너지게 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 보험 증서까지 모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모든 게 내 평생의 전부였다. 내 손끝에 닿은 종이들이 마치 나를 향해 울부짖는 듯 했다. 절대 내어주지 말라고.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 섞인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내다. 내가 모른 척하면 결국 아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갈등 속에 나는 밤새 뒤척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벽 새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가슴을 때렸다. 나는 결국 은행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내 설명을 듣고 곤란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노인명의 대출은 까다롭다고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원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며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은 오직 집이라는 단어에만 꽂혔다. 평생을 지켜온 보금자리가 이제는 담보라는 이름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시장 앞을 지나는데 예전에 함께 장사하던 옛 동료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한눈에 알겠다는 듯 말했다. 무슨 큰일이 생겼냐고. 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나에게 경고했다. 절대로 내 집을 담보로 걸지 말라고. 요즘 서민들이 사기 투자에 많이 당한다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속고 속이는 일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그녀의 이웃이 그 일을 겪고 집을 잃고 병을 얻어 결국 요양원에 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다시 마주 앉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집을 담보로는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낯선 어둠이 스쳤다.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아들이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뭔가 부탁드린 게 있냐고. 나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변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거실로 뛰어나가 며느리를 불러 세웠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나는 주저앉아 귀를 막고 싶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똑똑히 들려왔다. 아들은 왜 어머니를 끌어들였냐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손을 벌리며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다. 아들은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밤이 깊어가자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만 달라고. 그 말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 집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겠다고. 며느리의 눈에 원망이 서린 눈물이 고였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들이 늦게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치챘다. 그날 밤 아들은 내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방문 너머로 그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부모로서, 시어머니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며느리를 막아선 것이 잘한 일일까, 아니면 가족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선택일까? 다음 날 아침 낯선 사람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문틈으로 보았다. 거칠게 생긴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며느리의 이름을 대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나서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 결국 아들이 뛰어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들은 욕설을 퍼붓고 떠났지만 이미 우리 집안은 평온을 잃어버렸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흐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고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은 직장에서조차 얼굴이 굳어 있었고 집에 와서는 술에 취해 쓰러졌다. 나는 아들의 옆에서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며느리가 돌아왔다. 초췌한 얼굴에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는 울며 말했다. 빚쟁이들이 날 죽이겠다고 위협한다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없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망설였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결국 내 아들의 아내다. 나는 며느리를 방으로 불러 조용히 앉혔다. 그리고 물었다. 정확히 얼마를 빌린 거냐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금액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 내 집 한 채를 팔아도 다 갚기 어려운 돈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못 돕는다. 이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갔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 직원은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며느리 개인의 빚은 시댁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담보를 서지 않는 한내 집은 안전하다는 말에 나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분노가 일어났다. 며느리는 나를 속이고 나의 평생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아들은 눈가가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방 안에서 울며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빌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집 담보를 세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미 상담을 받았고 내 집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나를 적으로 바라보는 낯선 사람의 눈빛 같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차갑게 나와 아들을 대했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는 점점 확신이 생겼다. 이 아이는 이미 위험한 길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고 우리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을 찾아왔다. 며느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뒤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고개를 돌려 차갑게 웃었다.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내 손주들을 지키려면 이제는 내가 나서야 했다. 나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정확한 대책을 물었다. 변호사는 내게 3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절대 보증이나 담보를 서지 말 것. 둘째,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와 사건을 기록으로 남길 것. 셋째, 아들과 함께 법적 보호 절차를 시작할 것.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서자마자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한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 눈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싸움의 시작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꼼꼼히 적었다.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기록이 나를 지켜줄 것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들에게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내 앞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나는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내가 무너져도 당신은 편안하실 것 같냐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러나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내 잘못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결국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결의가 타올랐다.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상담소에서 알려준 대로 나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법적 보호 신청을 했다. 담당 직원은 내 설명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가 시작되면 내 재산은 함부로 담보로 쓰일 수 없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대로 며느리는 곧 알게 되었다. 주민센터에서 온 우편을 보고 그녀는 얼굴이 굳었다. 그날 저녁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는 그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울부짖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냐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거냐고.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설명했다. 더 이상 우리 집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 것뿐이라고. 그러나 아들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울며 아들을 붙잡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 광경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거칠었다. 아들은 경찰을 불렀고 며느리는 겁에 질려 떨었다. 경찰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돌려보냈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불러앉혔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을 지킬 것인지 며느리의 잘못에 끌려갈 것인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들과 나는 함께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째, 빚쟁이들의 위협은 증거로 남겨야 했다. 전화를 녹음하고 방문할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둘째, 며느리의 빚 문제는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을 따라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안쓰러웠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그녀 앞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잘못된 투자, 빚의 규모, 협박까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며느리는 흐느끼며 내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순간 집안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개인 파산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차츰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였다. 아들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았다. 집안에는 긴장 대신 묘한 고요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빚쟁이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 협박했고 심지어 아들의 직장에까지 연락을 했다.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말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겼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동안 아들을 지켜주려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들에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내 곁에 이렇게 단단한 버팀목이 있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빚쟁이들의 협박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동안 짓눌렸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이제야 겨우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조금씩 얼음이 녹는 것을 느꼈다. 아들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차츰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는 자리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나는 고마웠다. 한때는 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모여 있다는 사실이 눈물을 불러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라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도 묵묵히 밥그릇을 치우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여전히 문제는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느리의 개인 파산 신청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빚쟁이들의 협박은 줄어들었고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회사에서 조금씩 자리를 회복해 갔다. 잦은 결근과 술자리로 흔들렸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힘든 시간을 버텨낸 아이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제 잘못을 똑바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고.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그 순간 무너졌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며느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은 묵묵히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나는 작은 가계부를 정리하며 웃음을 지었다. 수입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데 오래된 친구가 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얼굴이 좋아졌다. 이제 좀 안정을 찾은 것 같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섞였다. 그 모습에 아들이 주방문에 기대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가족을 다시 묶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잃을 뻔했던 것이 오히려 소중함을 더 크게 일깨워준 것이다. 며느리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고 빚쟁이들의 발길도 완전히 끊겼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눈물과 두려움, 배신과 분노, 그리고 다시 찾아온 희망까지. 모든 것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은 어느새 나보다 더 단단한 기둥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도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모한 욕심을 내지 않았다. 대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참으로 고마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야 한다고. 남은 세월을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야 한다고. 저녁 무렵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손을 맞잡았다. 아들은 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함께 하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동네 공원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상쾌했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다. 그동안 짓눌리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자 옆자리에 앉은 이웃이 말을 걸었다. 얼굴이 밝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안에 큰 풍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이웃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은 달라진다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기에 내 가족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3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재산과 내 삶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둘째,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셋째, 가족과의 대화와 신뢰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붙들면 어떤 폭풍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남편,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들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며느리도 다가와 우리 곁에 앉았다. 3사람의 손이 포개어졌다.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행복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내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